호우 시절. 이건 제 추측이지만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홍대 앞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젊은 밴드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저는 얼마 전에 열린음악회를 잠깐 그냥 돌리다가 네네네네. 봤는데 열린음악회 자체가 오래된 프로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에 있었던 프로잖아요. 네. 90년대. 네. 근데 열린음악회 지금은 다 대면 공연을 못 하니까 크라잉넛이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라잉넛이 벌써 데뷔 25주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그때 90년대의 크라잉넛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홍대 앞에 어떤 이단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밴드들이 발아할 수 있게 한 어떤 성공적 역할이 그렇지. 전 넥스트에서 비롯된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음악적 장르는 다릅니다만 네. 신해철의 어떤 시도를 통해서 90년대 젊은이들이 홍대 앞에 몰려들었고 거기서 소극장 공연, 네. 클럽 공연들이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너무나 세월이 지났다는 걸 느끼는 게 그때의 신해철과 크라잉넛은 굉장히 큰 격차와 경험차가 있었던 밴드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크라잉넛 자체가 한국 펑크락의 원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살이 좀 찐 채로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마치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야기가 좀 샜지만 네. 90년대 그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영화 아세요? 네네네. 이원 맥그리거 나온 예, 거. 젊음을 상징하는 영화였잖아요. 그쵸. 트레인스포팅이. 네. 전 그 트레인스포팅의 사람들이 잘한 느낌이었어요. 그 크라잉넛을 보는데 이상하게 슬프더라고요. 네. 말 달리자를 부르는데도 왜 이렇게 여전히 말 달리자는 명곡이고 그대로 남아 네.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그 격차의 측면에서 네. 크라잉넛이라고 하면 또 우리의 또 느낌으로는 되게 어른이고 네. 막 너무 막 그런 우러러 보이는 존재였을지 모르나 네. 지금 2020년의 관점에서 크라잉넛과 우리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같이 늙어가는 처지야. 솔직히 그냥 뭐 형 하면 돼요. 될 것 같은. 근데 이제 10대라고 하는 시절에는 근데 신해철 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물론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이때는 너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 멀리에 있는 마왕 같은 그야말로 존재였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30이 안 됐던 시점이죠. 애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놀라운 게 이 애기가 어떻게 그 수많은 인기와 영광을 명성을 뒤로하고 물론 뭐 완전히 뒤로 젖힌 건 아니었지만 넥스트라고 하는 밴드를 결성해서 맞아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 결심을 한 그 결기가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X세대를 상징한다는 게 네. 새로운 자신의 자아, 네. 어떤 도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집단의 눈치를 조금 덜 보는 세대가 된 게 X세대고 맞습니다. 신해철과 서태지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공통점이 있죠. 맞아요. 서태지라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지금 다 이야기할 건 네네. 아니지만 신하위라는 어쨌든 걸출한 네. 한국 락밴드에 있다가 그의 음악을 하겠다고 새로운 도전을 했었던 거고 그렇죠. 신해철도 무한궤도와 솔로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사실은 자기가 오히려 덜 주목받을 수 있는 넥스트로 간다는 게 사실 대단히 도전적인 그렇죠. 어떤 결심이죠. 네.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고민해 볼 만한 그렇죠. 어떤 도전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유가 좀 거칠어질 수 있겠지만 뭐 이제 공무원으로서 뭐 연금도 받고 뭐 그렇게 살 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창업을 한 거예요. 다시. 그렇죠. 그래서 뭐 그동안의 경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살려서 난 새로운 걸 해보겠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음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그렇죠. 하셨던 맞아요. 음악과 뭐 발라드나 댄스 그다음 뭐 신해철 씨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영어 랩을 뭐 구사한 뭐 그런 뭐 위인 같은 느낌으로 많이 조명되기도 하는데 이 넥스트라고 하는 글자를 빨리 읽는 수준이었죠. 그렇죠. 그때는. 옛날 그때도 사실은 맞아. 남대문에서 뭐 파는 것 같다고 많이 맞아, 놀림도 맞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맞아.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렇게 또 포장도 문익점이 된 해주시고. 거지. 네. 팀 이름도 너무 멋있어요. 뉴 익스페리먼트 팀이에요. 맞아요. 넥스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떤 팀 이름? 영어의 조어고 그것도 또 이렇게 딱 정박대로 안 간 거야.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에서 또 EX만 또 따고. 그래서 네.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N.ex.t 그렇죠. 이렇게 네. 써주신 그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덕후들을 양산하는 이런 또 포인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젊은 분들은 뭐가 멋있다는 거 할 수도 있는데 뭐야 이게? 근데 뭐 이 당시 넥스트 2집 앨범에 이 신해철 씨가 어떤 각오로 작업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노래는 전 더 드리머라고 생각해요. 이 노래에는 이제 신해철 씨의 어떤 세계관과 이 당시에 신해철 씨가 느꼈던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가사를 조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녀의 고운 눈물도 내 마음을 잡지 못했지. 그러니까 이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나야 음악이야를 물어봤을 때 아. 음악이야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녀의 고운 눈물도 내 내가 마음. 내 마음이 음악으로 향하는 걸 잡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 어떤 상태였냐면 열병에 걸린 어린애처럼 꿈을 꾸며 나의 눈길은 먼 곳만을 향했기에.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 구절부터는 신해철 씨의 세계관이 나옵니다. 세상의 바다를 건너 욕망의 산을 넘는 동안 배워진 것은 고독과 증오뿐. 와. 그러니까 신해철 씨의 그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세계관은 이 세상은 고통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의 천지예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걸어가는 거고 가시밭길을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걸어가는 거고 그 안에서 일말의 희망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너무 좋다. 네. 여러분, 똥폼을 잡아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 네. 나이 들어보세요. 좋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제 작가 정신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멀어지는 완성의 꿈은 아직 나를 부르는데 이게 전 솔로 시절의 신해철의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뭐 연말에 뭐 하고 있는 강수지랑 지금 춤추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그런 완성된 어떤 작품에 대한 이 꿈이 아직도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직 내게 던져진 질문들을 이 부분이 멜로디가 굉장히 좋은데 일상의 피곤 속에 묻어버릴 수는 없어. 언젠가 지쳐 쓰러질 것을 알아도 꿈은 또 날아가네. 절망의 껍질을 깨고. 이 껍질을 깬다는 표현은 이 더 빙 앨범 2집 앨범의 되게 주된 정서 껍질의 파괴라는 노래도 있어요. 맞아요. 그걸 차지하는 노래 그 곡인데 마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이제, 맞아요. 네, 그런 철학마저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20대 청년 신해철이 쓴 가사 더 드리머라는 노래. 저는 이 노래가 2집 앨범이지만 넥스트를 결성하게 만들었던 신해철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리면 2000년대에 또 신해철 씨가 썼던 글들도 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때 신해철 씨가 거기서 아마 쓴 글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신해철 하면 떠오르는 어떤 반항적 이미지나 뭐 일탈적 이미지와 달리 뭐 나는 여자를 너무 늦게 알았고 사실 이런 표현까지 다 써요. 맞아요. 아, 저도 그거 기억나요. 하도 인상적이어서. 그리고 나는 제법 되게 말을 잘 듣던 사람이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왜 우리가 신해철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억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 모두가 다 저 멀리 있는 어떤 별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 신해철이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했다면 우리가 공감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태지 씨랑은 좀 다른 느낌인 맞아요. 거예요. 신해철 씨는.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싫은데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데 공부는 잘했었죠.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잘하는데 아 이거 너무 좋은 얘기다. 그런데 나는 음악을 너무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제도권 내의 이런 과정을 익스페리먼트를 이 사람이 한 거지. 그렇죠. 이 궤적을 걷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더 도전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쌓아온 일종의 매몰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지. 잃어버릴 게 많고 생각나는 본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해철이 그걸 고민했었거든요. 계속해서 고민했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다시 던져놓고 갔다는 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고 또 더불어 나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희망이 온다는 거죠. 아까 원우 씨가 이야기를 했지만 되게 비관적인 세상에 대해서 신해철이라는 존재가 2014년에 돌아가시고 나서 뭐 이거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었지만 왜 이 사람이 계속 실존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했을까라는 느낌을 제가 좀 돌이켜 보면 이분이 쓴 가사에 영원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영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영원한 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유한한데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사실 시간이란 것도 다 유한하게 우리가 쪼개서 분절적으로 지금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분절화된 세상 속에서 영원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마치 아직도 실존할 것 같은 그런 어떤 환상이 저는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해철 씨의 어떤 가사들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중간에 잠깐 끼어들어서 해봅니다. 저도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 그런 한편 이제 조쿠나 선생님은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순간순간 제가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다고 얘기했었는데 신해철의 음악을 듣는 기분이 네. 때때로는 슬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한계를 느끼기도 하죠. 그렇죠. 네, 동의합니다. 나는 저렇게 신해철처럼 하지는 못했네. 나는 이미 그때 신해철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는데도 나는 이렇게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헛헛한 감정들이 한 번씩 덮쳐오더라는 거죠. 그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네. 너무 인상적인데 이게 어떤 굴복이란 느낌보다는 네. 그러니까 둘이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청취자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한 단면을 봤을 때 저 역시도 동일하게 느껴요. 네. 그 존재는 나랑 똑같은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던지고 앞으로 나갔는데 네. 나는 여전히 이 안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 같은 거를 볼 때 그렇죠. 어떤 한없이 존재의 비루함을 느끼고 그렇죠. 내 개인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동시에 아마 원우 씨도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던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아닐까라는 물론 기약 없는 희망이에요. 맞아요. 제가 정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을 대중음악 스타가 던지게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렇습니다. 즉 어떤 철학적 담론을 던졌다는 것만으로 네. 신해철 씨가 많은 분들이 이제 논객으로서 이해하시고 인지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에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한국의 어떤 지금 뭐 그런 말들 많이 쓰죠. 뭐 폴리테이너, 소셜 테이너 네, 맞아요. 이런 말의 원조격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일 그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람은 신해철을 전 능가하는 그런 엔터테이너를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그의 음악을 통해서도 사실 그는 얼마든지 소셜 테이너로서의 활동을 했다. 그렇죠. 맞아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음악에 대해서. 1995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넥스 아까 말씀드린 더 월드 앨범 3집 앨범이 나오는데 이 네. 앨범이 제가 처음으로 제 돈을 내고 구매한 앨범 신해철의 앨범이었어요. 1995년. 네, 일단은 멤버 구성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넥스트의 드림팀으로 생각하는 신해철, 김세왕, 이수영, 김영석이라는 4인 체제가 정말 슈퍼 밴드죠. 그렇죠.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4명이 전부 다 인기를 얻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들을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드럼을 저 사실 잘 모르는데 네네. 제일 드럼을 잘 치는 사람, 베이스 기타를 잘 치는 네. 사람, 일렉 기타의 속주를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등위를 정하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뭐 싸움 짱 뭐 이런 거 네. 결정하듯이. 근데 소위 말해서 그런 부분으로 늘 네. 손꼽히던 분들이고 그래서 슈퍼 밴드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때부터 95년도에 나온 앨범부터 일단 사운드가 굉장히 티가 나게 정말 좋아져요. 그리고 정말 락 음악을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헤비메탈 락 음악을 네, 하고 헤비메탈 음악. 그리고 이 당시부터는 이제 연주의 그 비중과 난이도와 레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김세왕이라고 하는 진짜 테크니션이 한 명 그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서 이 1995년도에 나온 월드 앨범의 문을 여는 노래가 이제 세계의 문이라는 그 정말 거의 뭐 멋있는 7분인가 9분인가짜리 긴 노래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9분짜리 노래, 7분짜리 노래를 한 맞아요. 트랙에다 실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게 어떤 앨범이 다 컨셉이 있었고요. 네. 그 컨셉을 개관하는 어떤 오프닝 음악의 맞아요. 성격이에요. 이 맞아요. 노래는.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또 그런 것도 많이 없는데 이제 하나의 앨범의 인트로덕션과 그렇죠. 아우트로덕션을 만든 사람도 신해철이 처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스트리밍이기 네. 때문에 사실 인트로 아우트로의 개념이 좀 많이 소홀해지긴 했는데 네. 그 당시에 90년대엔 그런 게 꼭 있었고 네. 그 시작을 그러니까 지금 신해철 씨가 그렇죠.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입구와 출구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이 앨범의 어떤 하나의 세계, 이 앨범이 하나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래서 음악을 들으려면 3번 트랙을 들어 4번 트랙을 들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음악을 좀 듣는 자존심은 맞아요. 인트로부터 아우트로까지 쭉 듣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당시에 10대 시절에는 음악을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끝까지 들었어요. 화장실도 안 갔어요. 저는 그 당시. 화장실 정말로. 약간 목욕 재개하는 네. 마음이구나. 그랬는데 그 세계의 문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첫 부분, 이거는 두 부분으로 나눈 노래거든요. 네. 첫 부분 한 3분 정도는 신해철의 1집의 그 아버지와 나 같은 느낌의 나레이션을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꽝 하면서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지금까지의 넥스트와는 또 다른 거예요. 그 헤비메탈 음악과 뭐 요즘 분들은 거의 모르시겠지만 잉뱅이 말름스틴 스타일의 그 이제 속주 기타리스트, 세계 최고의 그 속주 기타리스트인데 뭐 그 당시엔 또 잉위 맘스틴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발음이 바뀌면서 네. 잉베이로 이제 다시 통일이 됐죠.
그분의 마치 한국 버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그 김세영 씨가 맞아, 연주를 한번 해주는데 또 이 가사의 내용이라는 것도 이제 이 앨범이 나온 게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한 몇 달 안 돼서 나온 노래거든요. 삼풍백화점이 95년도 6월 말에 95년 6월 붕괴 사건이 났는데 이 앨범이 아마 그해 가을이나 뭐 이쯤 나왔을 거예요. 네. 사실 90년대 여러분들 얼마나 빠르게 사회 이슈를 소화했는지 한번 보세요. 한 4개월 만에 백화점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성수대교가 또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이 노래 안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발전이란 무엇이고 진보란 무엇이냐. 누굴 위한 발전이고 누굴 위한 진보냐. 사실 우리가 성찰이 들어가 버린 거죠. 우리가 믿었던 마치 세계사적으로 보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들이 느꼈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걸 사실 한국 사람들은 성수대교랑 삼풍백화점으로 많이 느낀 건데 그거를 조금 요즘 분들에게 이해를 돕자면 어쩌면 지금 분들이 느꼈던 2014년의 세월호를 94년과 95년에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통해서 느꼈던 절망과 어쩌면 약간 비슷한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굉장히 컸었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찰의 어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또 좀 더 드는 느낌은 그리고 97년에 IMF가 터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발전만을 향해서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맞냐. 모든 시민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일종의 공허함이 딱 그렇죠. 터지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이 노래 안에 다 담아냈고 맞습니다. 이 앨범 자체는 사실 뭐 어마어마한 히트곡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여전히 신해철 씨는 방송 정지 상태였고 음지에서 활동하는 그 뮤지션으로서 되게 이렇게 좀 소식을 알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간간히 뭐 머니라는 노래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뭐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같은 노래들도 있었고 뭐 The Age of No God라는 이제 무신 시대라는 노래도 있었고 이런 노래들이 사실 그 가사들이 되게 진짜 철학적이에요. 이것도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가사에서는 여전히 그런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진단과 뭐 물론 사랑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서도 이 앨범의 가장 독특한 점은 신해철 씨의 자신감이 굉장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도 실제로 너무나 좋아졌고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고 약간 그런 그다음에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디다가 갖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퀄리티까지 우리는 왔다. 그래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이 당당함이 딱 느껴지고 너무 당당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실 이때는 이제 지금 어릴 땐 몰랐는데 이때가 뭐냐면은 또 공일오비 정석원 씨랑 또 사이가 악화되기 시작했었던 때요 사실은. 그리고 뭐 그다음에 또 고개를 돌려보면 이승환 씨도 막 지금 이제 뭐 그 앨범 녹음하려고 미국으로 날아가기 시작하던 시대고 이걸 그러니까 약간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아마 삼국지는 다 보셨을 거예요. 삼국지에서 어떤 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영웅들이 군웅할거 하는 느낌인 거야. 이제 막 뭐 삼국이 막 등장하고 각자의 세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권력 투쟁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 대중음악 씬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발전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시간입니다. 90년대 중반이. 발라드 음악하고 락하는 분들도 서로 디스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석원 씨가 그 전해 넥스트의 월드 앨범이 나오기 전해 신해철 씨를 좀 돌려서 깠어요. 그 빅5라는 그 015B 5집 앨범에서 무슨 뭐 이런 음악이 듣기 좋냐 뭐 그 사람들이 그의 음악성을 칭송하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의 그가 신해철이라는 게 학계 정설이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했을 때 신해철은 거기에 대해서 뭐 같이 대거리를 하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음악 보여주겠다. 로 한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근데 사실 되게 품위 있는 배틀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음악인이 음악과 음악으로 그렇죠. 대결하는 건. 근데 재밌는 건 015B와 넥스가 그 당시 같은 기획사였다는 거. 어디였죠? 그 대형 AV라고 하는. 정말 큰 기획사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 당시에 뭐 지금의 SM 같은 거예요. 그렇죠. 신해철 씨의 자신감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정말 커져 있었던 당당함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 당시부터 한 5년간 정말 미친 속도로 작업을 해요. 1995년도에 넥스 3집 방금 말씀드린 앨범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이듬해에 이제 정글 스토리 OST가 나옵니다. 정글 스토리 저 영화도 봤는데. 아 진짜 전 영화는 안 봤어요. 윤도현 씨가 주연한. 윤도현 씨가 나온 거. 그 다음에 같은 해에 노댄스 앨범이 하반기에 나오고요. 그 노댄스라고 하는 건 윤상 씨와 함께 96년이었나요? 그게 95년이었나요? 96년이죠. 96년이죠.
96년도에 가을쯤에 나온 이제 윤상 씨와 함께 테크노 갑자기 음악을 또 한 거예요. 한국 테크노의 시작입니다. 네, 정말 그런 앨범을 또 하다가 그 이듬해에는 97년도 초에는 넥스 싱글 앨범 이게 또 우리나라 최초로 CD로 발매된 싱글 앨범이래요. 그래서 Here I Stand For You라고 하는 노래랑 그다음에 아리랑을 리메이크해요. 이 앨범, 이 싱글에서 이걸 또 해가지고 이 노래는 이 당시에는 이제 방송 그 정지도 풀리고 이래서 순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Here I Stand For You 같은 경우. 그 제가 학창 시절에 모든 남자애들이 이 노래를 너무너무 그 좋아했었고요. 맞아요. 그 제가 신해철 씨를 아까 중간에 남자의 노래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 가사가 바로 Here I Stand For You입니다. 맞아요. 네. 아주 남자들의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맞아요. 남자들의 심정. 감성 충만했던 그 시절에 우리 시대의 버즈예요. 그 거기서 아주 낮게 까는 그 저음의 나레이션 멋있었어요. 그러다가 같은 해에 이제 97년도 하반기에 그 라젠카 OST 겸 넥스트 4집 앨범을 내면서 동시에 해체를 선언하고요.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갑자기 영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넥스를 해체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나는 이제 테크노 음악을 하겠다. 전자음악을 하겠다. 그래갖고 혈혈단신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마치 한국 팬들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일상으로의 초대 그가 실린 그게 98년인가요? 97년인가요? 98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부터도 같이 작업하시던 크리스 샹그리디라고 하는 그 본인의 멘토랑 같이 99년도에 모노크롬이라고 하는 정말 본격 테크노 앨범을 내놓습니다. 이것도 지금 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운드를 갖고 있는 앨범이고 그러다가 2000년도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또 갑자기 또 밴드를 다시 결성해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또 그 두 번 상하게 한 거예요. 이럴 거면 왜? 한 2년 만에, 한 3년 만에 다시 한 거야. 근데 2000년에 앨범 나왔으니까 99년도부터는 결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빈정이 아직도 많이 상해 있어요. 이 얘기를 그때 잠깐 하면 97년도에 저는 약간 10대니까 저는 해체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의 것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막 기자회견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용렬쇼 나갔어. 여러분 이용렬을 아십니까? 그 500원짜리 봉지를 콧구멍에 집어넣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토크쇼에 나갔어요. 해체한다고 날짜 정해놓고 97년도 12월 31일 날 해체 공연할 거고 우리 그때 이제 그거 해체할 거예요라고 공언한 상태로 프로모션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10대의 우리에게는 정직하지 않은 거지. 그렇지, 상업적으로 뭔가. 보이는 거야.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에 남아있는 3명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느낌은 뭐였냐면 신해철이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저는 원호 씨만큼 신해철 씨를 그 당시에 좋아하진 않았고 그냥 음악 몇 곡을 좋아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그 다른 분들이 신해철이라는 그 탑 리더를 어쩔 수 없이 잃으면서 약간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약간 불쌍한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저도 그랬었고 약간 고아의 느낌으로. 아니 실제로 이건 뭐 진짜 노동조합이라도 결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슨 갑자기 해고당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 토사구팽할 수 있는 거야 사람 이렇게. 완전 진짜 그렇게 걸작 앨범들을 만들어 놓고 혼자 된 건 아닌데 분명히. 그렇죠. 물론 신해철의 뭐 그게 컸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상으로의 초대 나오고 이랬을 때 무렵에는 진짜 얼마나 잘난 테크노 음악을 하나 보자.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고 그래놓고 그때 이제 그 오프닝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했던 그렇죠. 그 감동을 받았던 그런 앨범이었죠. 일상으로의 초대 노래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정말 세련된 노래죠. 근데 97년도에 그리고 이 얘기 또 좀 잠깐 하면 12월 31일 해체 공연하는데 지가 제일 많이 울어. 또 울기는. 그리고 그 해체 공연은 신해철 씨의 찐 팬이 아니어도 웬만한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그 신해철의 어떤 육성 이야기 정도는 아마 거의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이제 진짜 많이 울었어 그때. 그때는 뭐 하면 다 울었어요. 맞아. 본인의 커리어만 이 정도로 뭐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또 동시에 다른 앨범들도 뭐 했는데 뭐 엄정화 씨의 눈동자도 이분이 작곡을 했다고 하고 작사를 하셨어요. 작곡은 아니고 작사라니까 전반적인 프로듀싱을 프로듀싱을 한 거. 엄정화를 약간 한국의 마돈나로 포지셔닝을 해준 거죠. 엄정화 씨 자체는 되게 내성적이고 이런 분인데. 원래. 맞아. 엄정화 씨는 정말 한국의 마돈나였죠. 그렇죠.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제가 전람회 1집 맞습니다. 전람회 1집 때 그리고 또 그때 그 레코딩 방식에서도 전람회 1집을 들어보면 네. 그 지금은 이제 기업인으로 활동하시는 서동욱 씨라고 베이스 기타를 치던 분과 김동률 씨와 함께 김동률 씨가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노래였지? 여행이었나요? 네. 그리고 거기서 뭐 신해철 씨가 프로듀싱을 하는데 부스 바깥에서 부스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를 녹음을 해놓은 네. 일종 나름의 그거 역시도 방식이 좀 새로운 방식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녹음을 해놓고 뭐 거기서 뭐 야 해철형 잔다 하고 그 김동률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신해철 씨는 뭐 돈 걱정은 니들이 하지마 하면서 맞아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앨범을 사실 냈던 때 그게 뭐 1994년인가 5년인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95년인가 했으면 신해철 씨 27, 8이에요. 맞아요. 근데 엄청 폼 잡고 얘기해. 돈 걱정은 니들이 하는 거 아니야라고. 허세 가득한. 야. 그때는 그 20대가 너무너무 난 크게 느껴졌는데 생각해보면 애기예요. 완전히. 애기가 돈 잘하는 거야. 지가 뭘 안다고. 폼 잡고 있던. 그래놓고 막 김동률이랑 둘이서 막 세상의 문 앞에서 이런 노래 불러요. 그런데 그 세상의 문 앞에서가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요. 우리를 청춘으로 안내하지 않나 그렇죠. 싶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문차일드라고 하는 그 밴드를 MC 더 맥스의 전신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빠르겠네요. 지금도 다 아시는 밴드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같이 제작을 하는데 좀 관여를 프로듀싱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또 토이의 3집 앨범에 바램이라는 노래 있는데 그 노래 부르신 변재원 씨가 또 셀룰러 앨범 내셨었던 적이 있는데 그 앨범도 같이 뭐 듀엣곡도 했었어요. 같이 뭐 그 앨범도 있었었고. 변재원 씨 참 노래 잘했는데. 그렇죠. 목소리 되게 좋은. 토이 3집의 어떤 객원 보컬이었죠. 네. 토이 3집에는 또 신해철 씨도 참여를 하셨어요. 마지막 로맨티스트라는 노래로 뭐 되게 그 좀 느끼한 그런 또 본인의 느낌으로. 뭐 번외지만 유희열 씨의 어떤 음악적 성숙이나 어떤 풋풋하지만 굉장히 완성형의 앨범이 나왔던 게 그 시절 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유희열 씨 얘기를 하면 신해철 씨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뭐 유희열 씨가 TV 방송 진행자로서 어마어마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 시작을 그렇죠. 그 시작을 열어주신 게 또 라디오 진행자로서의 그게 음악도시였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신해철 씨의 영향이기도 했었죠. 신해철 씨가 사실 뭐 저희가 잠깐 짧게 얘기는 하겠지만 DJ로도 매우 그럼요. 활약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유희열 씨, 그러니까 DJ 유희열을 또 프로듀싱한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런 프로듀서로서도 되게 활약이 좀 있었고, 또 본인이 실제로 되게 걸그룹을 제작하고 싶어했었어요. 원래. 의지를 많이 보이시고 시도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보이셨던. 뭐 우리나라의 음악계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것도 90년대 뮤지션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게 뭐 이승환, 뭐 윤상은 그래도 좀 일렉트로니카에 많이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이승환, 신해철, 뭐 서태지 이런 까라는 전 장르를 다 좋아해요. 맞아요. 신해철도 우리가 지금 넥스트는 락이지만 락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헤비 메탈이 있고 프로그레시브가 있고 뭐 모던 락이 있고 펑크가 있잖아요. 다 하는 거야 그거를. 그렇죠. 그냥 그 밴드 구성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야. 굉장히 다작을 하기도 했고. 근데 다작을 하면 보통의 관념이 퀄리티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처음을 열었던 분이어서 그런지 그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다 매우 뛰어나게 느껴졌고 맞아요. 심지어 지금 들어도 그리고 꽤 많은 음악을 들었지만 여전히 촌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백화점식 앨범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 특히 뭐 이승환 씨에 대해서도 많이 제기되던 비판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사실 뭐 듣고 좋으면 되는 건데 퀄리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사실 되게 놀라운 시대였던 거죠. 그렇죠.